자, 이제 우리 25페이지에서 이제 자료 수집 방법 5가지를 할 거야. 그래서 일단 질문지법, 그 다음에 면접법, 자, 참여관찰법, 문헌연구법, 실험법 이제 하나하나 한번 좀 볼게요. 일단 질문지법부터 보자. 안 말란다. 자, 이제 질문지법부터 올 텐데, 자, 일단 너네 질문지법은 되게 단순하게 접근할 것 같지만 생각보다 좀 문제가 까다롭게 나와서 일단 기본적인 내용은 교과서, 교재로 정리하고, 그다음에 좀 심한 내용 좀 판서 통해서 봅시다. 자, 일단 질문지법 봐봐. 자, 질문지법은 조사하려는 내용에 관해 질문지야. 그래서 원칙은 일반적으로 종인데, 너네 허경영 전화 받아봤니? 받아봤지? 그거 봐봐. 전화 여론조사 있잖아. 그럼 전화 여론조사는 말로 물어보지, 구두로. 그래서 이것도 질문지법에 해당하는 거야. 그래서 종이도 질문지법이지만 전화 또는 인터넷 등 기본적으로 질문지를 작성해 조사하는 방법이고요. 자, 특징 보면 밑줄 양적 자료. 질문지법 일반 양적 자료 밑줄 통계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자, 어려운 내용 아니지. 그 다음에 자, 질문지법은 조사 대상자들에게 동일한 형식 및 내용의 질문과 응답 항목이 제시된다. 무슨 말이냐면 프린트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똑같은 질문. 그치? 바꿀 수 있어, 없어? 바꿀 수 없죠? 그래서 구조와 표준화, 별표. 그래서 요거 하나 좀 미리 써놓고 암기해야 돼. 앞으로 문제 풀 때 자료 수집 방법 중에 자, 구조와 자, 표준화 정도를 물어보면 순서 하나. 가장 구조화 표준화된 자료 수집 방법은 실험법이야. 실험법이 가장 구조화 표준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질문지법이고요. 그 다음에 면접법이고, 자, 그 다음에 참여관찰법. 순서 외워. 실질, 면참. 그래서 구조화 표준화 정도는 실질, 면참. 실험법, 질문지법, 면접법, 참여관찰법. 그 역으로도 하나 확인해야 돼. 자, 요 순서가 구조화 표준화 정도면 거꾸로는 비구조화 비표준화 정도야. 거꾸로는 비구조화 비표준화 정도다. 오케이? 그러면 실험법이나 질문지법은 융통성이 있을까 없을까? 없고 유연성도 없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자, 또 하나. 자, 질문지법은 일반적으로 어떤 경우냐면 자, 거기 자, 모집단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시행하기도 하지만 잘 봐. 연구 대상이 있어. 그럼 연구 대상 전체를 조사하는 걸 우리가 전수조사라고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통계자료 조사할 때 전수조사하는 건 뭐 인구 총조사밖에 없어. 그 외에는 대부분 다 전수조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 그래서 전수조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전수조사가 아니라 질문지법은 자, 일반적으로 표본조사를 합니다. 그럼 표본조사는 이런 거 잘 봐. 자, 전체 모집단이 이렇게 있어. 자, 그러면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면 전수조사인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모집단에서 특정 샘플, 표본을 뽑아내는 거지. 그래서 표본을 뽑아내서 그 표본에 질문지를 돌려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역으로 모집단의 특성을 추론하는 게 표본조사야.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표본이 모집단을 제대로 뭐 할 수 있어야 돼? 대표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문제겠지. 그치? 그래서 항상 이 질문지법은 표본의 대표성 문제가 제일 중요한 거야.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자, 모집단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수행하기도 하지만 표본 집단을 추출하여 표본조사를 수행하는 경우 일반적이고요. 표본조사를 통해 모집단의 특성을 역으로 추론하고자 한다. 결국 별표, 표본의 대표성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표본의 대표성이 확보될 때 표본의 분석 결과를 모집단 전체로 일반화할 수 있다. 자, 장점 보자. 밑줄, 다수, 대량. 그래서 질문지법은 다수를 대상으로 대량의 자료 수집할 때 효율적이고, 자, 비교적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이죠? 자, 그럼 이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경제성이 높을까 낮을까? 경제성이 높다. 같은 표현으로
경제성이 높다라고 나와. 그래서 자, 비교적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임 이퀄 경제성이 높다. 같은 표현이고. 자, 질문지하면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 하나가 나오니까 비교가 분석 기준 변화 밑줄 통계 처리, 그다음 비교 분석 연구에 적합. 그리고 객관성이 높다. 자, 이에 반해 단점은 뭐냐면 자, 첫 번째 이거야. 질문지를 문자 언어를 통해 조사하면 문맹자에게 활용하기 곤란하겠죠. 글을 모르는 사람한테.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자, 회수율과 응답률이 낮아요. 애들 질문지 받아서 다 종이 비행기 적어 날리고 또 세 번째 뭐가 있냐면 무성의한 응답이나 악의적인 응답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런 거야. 내가 지금 자 이제 EBS 13년 차거든. 수능특 강원 벌써 13년 강의했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제 국영수사탐, 과탐 포함해서 거의 이제 연차로 따지면 내가 3위 안에 들어요. 제일 오래 했잖아. 그런데 13년 전에 내가 이제 EBS 강사가 처음 됐을 때 얼마나 막 신났겠니. 그래서 지금도 기억나는 게 EBS 강의 딱 찍자마자 이제 수능특 강의 업로드가 됐어. 그리고 얼마나 떨리겠어. 드디어 내가 이제 EBS 강의 올라갔으니까. 그리고 내가 뭘 기대했냐면 첫 댓글이 뭐가 달리나. 그런데 강의가 올라오고 정확히 1시간 만에 첫 댓글이 달렸거든. 근데 제목이 이거야. 1번. 딱 1번하고 점점점. 그 이게 뭐지? 누르려는데 뭔가 좀 불길해. 그래서 눌렀다? 누르자마자 딱 한 줄이 있어. 뭐냐면 그 얼굴로 강의하냐? 일배 새끼지. 그래서 거기에 딱 그 얼굴로 강의하냐 보자마자 내가 그 충격이 왜냐면 그때 나이도 어렸고 얼마나 기대에 부풀어 있었는데 강의가 딱 올라가자마자 내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얘기해. 그 옆에 보면 이렇게 신고라고 있어요. 그래서 재빠르게 신고를 눌렀지. 근데 웃긴 게 뭐냐면 3시간 뒤에 이 글이 삭제됐어. 봤더니 5명 이상이 신고 누르면 삭제돼.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5분도 상관이 없어. 무조건 한 명이 한 표이기 때문에. 봤더니 그러면 나를 포함해서 그냥 생각해봐. 그 당시 EBS 신규 강사들이 다 이제 강의가 처음 올라왔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기대하면서 자기 것만 볼까 다른 거 봤을 거 아니야. 보고 다 도와준 거지. 나쁜 새끼야. 이 새끼 내가 원래 쫓아가 죽여보려고 했는데 내 얘기를 왜 하냐면 이런 게 이제 악성 댓글이잖아. 보통 여기 단과는 틀려. 단과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마음에 들면 쭉 따라가면 되지만 특히 너네 알고 있는 재수종합반 수업은 2달에 한 번씩 강의평가해가지고 그 강의평가 누적되면 선생님도 잘라. 해마다. 그래서 강의평가하는데 내가 예전에는 메가스터디 수업을 하다가 지금 이제 청소를 하고 수업을 하거든. 예전에 메가스터디 수업을 하면 보통 그 당시에 재수반 학생이 많아서 한 반에 60명, 80명씩 있었어. 그럼 2반 정도 수업하면 한 150명 정도 되거든. 그럼 150명 강의평가를 다 한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객관식, 주관식이 있어. 그러니까 객관식으로 이제 뭐 이 선생님 수업 어떻습니까? 1번 아주 좋다, 2번 그냥 좋다, 3번 보통, 4번 싫어, 5번 죽여버리고 싶어. 이런 식으로 쭉 이제 문항이 구성돼. 뭐 수업은 어떻습니까? 뭐 강의 준비는 얼만큼 합니까? 뭐 컨텐츠 뭐 이거 물어보고 주관식 문항에서도 긍정적, 부정적을 쓰라고 그러거든? 그러면 메가스터디는 어떻게 했냐면 옛날에 그래서 150명 듣잖아. 그러면 걔네가 쓴 긍정, 부정, 응답을 다 정리해서 엑셀 파일에다 정리 나한테 주는 거야. 그래서 이쪽에는 긍정, 애들 쓴 거 쫙. 이쪽에는 이제 부정에서 쫙 쓴 거. 그럼 물론 긍정이 많은데 뭐 많아. 근데 부정 보면 이제 이런 거 있잖아. 악의적인 응답. 못생겼어요. 근데 내가 다른 건 다 참는데 얼굴 못생겼다는 데 못 참거든. 뭐 못생겼어요부터 시작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적어놓고 뭐 어떤 이런 거 있어요. 좀 정치적 성향을 얘기하다 보면 이쪽에서는 시사적인 이슈를 많이 얘기해 주셔서 뭐 좀 생각하는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쪽에는 빨갱이에요.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써놓고. 근데 그때 이제 대표적인 게 이거야. 너네 이제 이런 응답을 할 때 그냥 객관적으로 보고 뭐 이 선생님에 대해서 1번, 3번 평가할 수 있는데 이런 애들 있죠. 무조건 5번 쫙. 그치? 성의 없고 아주 나쁘다에 그냥 죽여버리고 싶대 쫙 쓰는 거 악의적인 응답이겠지. 그러니까 이런 게 실제로 질문지법의 가장 큰 문제점이야. 그 너네 이런 거 평가할 때 만약 학교에서 하면 나중에 학원에서 하면서 생각해봐. 1번이 매우 좋다고 2번이 좋다거든? 근데 야 매우 좋다와 좋다의 기준은 뭐야? 그 애들이 막 고민해. 그래서 내가 집에 갔는데 선생님이 보고 싶진 않아. 그럼 매우 좋은 건 아니야. 좋다. 그러지 말고 그래도 좋으면 매우 좋은 거야. 그런 거 고민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 악의적이고
자, 무성의한 응답 나올 수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질문집어 물어보는 거. 표본 집단의 대표성이 낮다면 조사 결과를 일반화하기 곤란하다. 옆에 써두자. 야, 일반화할 수는 없어도 뭐는 가능하다고 아까 했지? 가설 검증은 가능하다고. 이거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 대표성이 없어도 실제 연구를 수행해서 가설 검증까지는 되지만 가설이 수용돼도 일반화할 수는 없다는 거야. 되니?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까지 내용은 우리 집 만두도 알아요. 17살 말티즈. 말티즈도 물어보면 다 대답해. 시험 문제 뭐가 나오냐면 밑에 심화학습이 나와요. 밑에 심화학습. 특히 너네 밑에 심화학습에서 내가 굵은 고딕체로 밑줄 친 내용 타이틀은 거의 외울 정도가 돼야 돼. 외울 정도가. 자, 이제 하나하나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질문부터 볼게. 1번. 자, 질문이야. 자, 당신의 허비. 취미는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 내가 이제 좀 세대 차이가 나서 너네 취미 잘 모르겠는데, 너네 뭐 취미 뻔하지? 뭐 설마 독서겠니? 그럼 말도 안 되지. 그럼 뭐 노래방. 저는 스트레스가 쌓일 때마다 노래방에 가서 샤우팅을 합니다. 그 다음 2번 쇼핑. 저는 스트레스가 쌓일 때마다 인터넷으로 현질을 해요. 쇼핑. 3번 말도 안 되지만 게임. 오케이? 4번 술을 안 먹지. 먹어도 되는데 몰래 먹어라. 알겠죠? 술집 가서 먹지 마. 너 물어볼게. 우리나라 청소년도 술 먹으면 돼, 안 돼? 돼. 야, 왜 안 돼? 먹으면 되지. 문제는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 담배 피우면 돼, 안 돼? 돼. 법으로 금지 안 해. 단 술과 담배를 못 팔아. 그래서 웃긴 게 뭐냐면 청소년 애들이 편의점 가서 담배 사지. 걸리지. 청소년 처벌 안 하고 누구만 처벌하는 거야? 편의점 주인만 처벌하는 거야. 청소년 술 먹다 걸리면 술집 주인만 처벌해요. 그러니까 알아서 해. 알아서 하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주로 이제 어디 가서 먹니? 아파트 옥상 가거나 아파트 옥상 옆에 계단 가서 몰래 먹다가 떨어져 죽는 애도 있어. 조심해야 돼. 그래서 일단 음주 가문은 좀 그렇고. 너희 취미 뭐 있나? 독서. 말도 안 되지. 그 다음에 5번 기타. 6번 동호회 활동. 자, 물어볼게. 원래 이거 노래방, 쇼핑, 게임, 독서, 동호회, 동호회, 그다음 기타. 여기 없는 건 그냥 기타를 묶는 거야. 그럼 물어볼게. 이거 왜 잘못됐니? 이거 찾아봐. 수능에 나왔어요. 3년 전에. 애들 엄청 날렸죠. 이게 보이면 천재야. 5번, 6번 순서. 아니, 바꿔도 돼. 상관없어, 이거. 어머니가 다른 것도 뭐? 줄 수 있는. 그러니까 맞아. 천재인데? 야, 넌 더 이상 이제 배울 게 없다. 야, 무슨 말이냐면 나의 취미는 게임이야. 근데 잘 봐. 난 동호회가 취미인데 그 동호회가 게임 동호회야. 중복될 수 있잖아. 중복되면 안 되거든. 이해돼? 오케이. 그래서 1번 질문의 응답 항목 간에는 베타성이 있어야 돼요. 별표 치고. 자, 베타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중복되면 안 된다는 거야. 내 일부러 좀 어려운 사례 얘기했는데 오케이. 그 동호회가 독서 동호회일 수도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중복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중복될 수도 있다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응답 항목 간에는 익스클루시브, 베타성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자, 이제 두 번째 질문 던져볼게. 2번 순서대로 안 하고 다른 거 해야지. 자, 너네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사면했잖아. 그랬더니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 사면 전까지만 해도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을 찬성한다는 여론은 30%고 반대한다가 70%였거든. 근데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을 사면했더니 찬성 여론이 60%야. 또 반대 여론은 40%야. 그럼 아니 불과 막 보름 사이에 여론이 확 바뀌었어. 왜 그런지 잘 봐야 되는 게 이 여론조사에 믿으면 안 되는 게 여론조사도 질문지법을 쓰잖아. 보통 여론조사 이렇게 해요. 그냥
전화를 걸어서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찬성 반대 물어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에 몸이 너무 안 좋아 형 집행정지로 병원에 들어가 있어서 중요한 수술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이거 찬성 반대 뭐를 유도하는 거야? 사면의 찬성을 유도하는 거야. 이거 앞에 아프다고 깔았잖아. 실제 여론조사 그렇게 해요. 그래서 너네가 여론조사 결과만 보고 믿으면 안 돼. 나랑 좀 생각이 다를 때 분명히 그 여론조사에 함정이 있을 수 있어. 그래서 2번 봐봐. 자, 질문은 모호하지 않아야 하고요. 특정한 응답을 유도해서는 안 된다. 특정한 응답을 유도해서는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자 4번. 당연한 거지. 표본의 대표성 문제를 고려해야 되죠. 왜? 표본의 대표성이 없으면 일반화가 어려우니까. 자, 참고로 1994년부터 작년까지 수능이 출제된 이후에 표본의 대표성이 있다로 문제가 출제된 적 한 번도 없어. 그래서 항상 표본의 대표성이 없다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만 알면 되고요. 자, 그럼 또 하나 물어볼게요. 자, 이제 이런 질문을 던졌어. 당신은 너네 가끔 TV 보면 요새 고등학생들은 연애 오락 프로그램 뭐 좋아해? 너네 TV도 안 보니? 공부도 안 하면 TV라 아니야 뭐 하나는 해야 될 거 아니야. 나 진짜 아는 형님 아직도 많이 보나? 안 봐? 그럼 신서유기? 그거 좀 봐? 그 뭐가 제일 재밌어요 요새? 나는 요새 그 경연 프로그램에 빠져서 싱어게인2 무조건 본방사수 하고요. 또 하나 저거 무조건 모르요 국민가수 이거 진짜 재밌다. 국민가수. 이런 거 안 보니? 도대체 정체가 뭐니 너 공부도 안 하고. 좋아. 아니 오락 프로그램 많이 보. 런닝맨? 고잉 세븐틴. 뭐뭐? 고잉 세븐틴. 그건 뭐야? 세븐틴에서 세븐틴이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거 있어요. 또 찾아볼게. 알았어. 자, 그래서 그럼 봐봐. 세대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야, 너네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많이 봤던 TV 만화 프로그램 뭐야? 뽀로로 세대야 너네? 난 마징가 세대인데. 집에 가서 엄마 아빠한테 물어봐. 마징가 아세요? 그러면 너 어떻게 알았어? 그러면 나랑 나이 비슷하신 거지. 그치? 난 지금도 기억나. 마징가가 외계군단이랑 싸우다가 나 지금도 8살 때 기억나. 마징가가 외계군단이랑 싸우다가 외계인 로봇 한 10명한테 표현이 좀 그런데 집단 폭행을 당해가지고요. 팔다리가 다 부러졌어. 그래서 난 그 지금도 엉엉 울었던 게 기억이 나. 마징가 불쌍하다고. 자, 그래서 그럼 당신은 연애 오락 프로그램과 시사 프로그램을 라이크 좋아하십니까? 1번 yes, 2번 아니에요. 너무 많이 쳤다. 대답해봐. 저요? 아니 둘 다 먼저 대답해봐. 둘 다 물어볼 거야. 연애 오락 프로그램과 시사 프로그램 대표적 백분 토론이 있겠지? 좋아하니? 생각해보고 앞에 좋아해? 자, 그럼 봐봐. 지금 대답을 했는데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자, 대표적으로 뭐 아는 형님이랑 신서유기라고 쳐볼게. 자, 백분 토론. 너 백분 토론 봐? 안 보자. 너 뭘 좋아해? 이해돼? 자, 한 질문에 몇 개 물어봤어? 연애 오락 하나, 시사 동시에 물어봤지. 그럼 나는 일반적으로 너희들은 연애 오락 프로그램 보지만 시사 다큐는 안 보잖아. 근데 갑자기 동시 엔드로 물어봤잖아. 그럼 대답할 수 있어 없어? 좋아한다 하나만 좋아하는 경우 대답할 수가 없겠지. 만약에 둘 다 좋아하면 대답할 수 있겠지만 결론은 뭐냐면 한 질문에는 몇 가지만 물어봐야 돼. 한 개만 물어봐야 돼. 그래서 5번 하나의 질문은 하나의 묻고자 하는 정보를 담아야 한다. 너네 백분 토론을 언제 봐? 잘 생각해봐. 본 적 있어? 언제? 잠 안 올 때. 백분 토론 틀어놓으면 아침이잖아. 그치? 그래서 꼭 하나 한 질문에 하나만 물어봐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시대가 좋아졌는데 나 어릴 때는 초등학교 가면 학교 그 생활기록부에 못 쓰는 줄 알아? 아버지 학력, 어머니 학력까지 썼어요. 아버지 어머니 학력. 그래서 옛날에 나 고등학교 때 어떤 질문이 사용이 나왔냐면 부모님은 대학을 나오셨습니까? 이런 질문이 나왔어. 자, 봐봐. 부모님은 대학을 나오셨습니까? 이런 질문 나오는데 부모님은 몇 명이야? 2명이지. 그럼 엄마 아빠가 있잖아. 근데 이럴 수 있잖아. 엄마는 박사인데 아빠는 초졸일 수 있잖아. 그럼 대답할 수 있냐 없니?
결국 한 질문에 몇 가지 물어본 거야? 두 가지 물어봤잖아. 이해되지? 이거 잘 나오니까. 자, 하나의 질문을 하나에 묻고자 하는 정보를 담아야 되고요. 자, 요거 봐봐 그럼. 유. 당신은 그치. 자, 여기는 문제가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 지금 내가 물어보자마자 뭐라 그랬냐면 하루에요 이랬잖아. 자, 당신은 사회탐 공부 얼마나 하십니까 했는데 기간을 명시했어 안 했어? 명시 안 했잖아. 그럼 사람들마다 스스로 그냥 나를 하루? 어떤 사람은 한 달? 어떤 사람은 뭐 일주? 이런 식으로 기간을 명시하지 않으면 응답자가 혼란을 느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8번 보면 응답자가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기간을 명시해야 된다. 오케이? 하나 더 있어. 자, 만약에 하루를 물어봤어. 근데 나는 1시간 공부를 해. 그런데 이하, 이상. 1시간이 다 포함되잖아. 그럼 응답하기가 어렵지. 그럼 이거 정확하게 하려면 1시간 미만, 1시간 이상. 3시간 미만, 3시간 이상. 이런 식으로 해줘야 돼. 그래서 꼭 하나, 지금 요 질문에는 잘못된 게 두 가지 있다는 거야. 기간을 명시하지 않아서 혼란을 느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하, 이상이 중복된다. 되니? 오케이. 자, 시험 제시에 집중적으로 이런 내용이 출제가 되고요. 자, 그럼 관련 자료로. 자, 29페이지 심화학습 11번 좀 보자. 자, 2번 줄게 빨리 체크해봐. 일단 응답해보세요. 응답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바로바로 체크하면서 응답하는 거야. 자, 1번 귀하의 학년은 자 체크하시고 아무런 문제 없어. 너 또 이거 보고 아니 선생님 저는 제 학년을 밝히기 싫은데 이거 사생활 침해 아닙니까? 이런 생각하지 말고 2번 자 최근의 밑줄 모호하자. 뭐 한 달 안에 뭐 일주일 안에 즉 최근에가 모호한 개념으로 응답자가 혼란을 느낄 수 있어. 최근에가 중요한 거고 3번 귀하가 하루 동안 기간 명시했지. 자 사교육에 의존하는 시간인데 이하 이상 겹치지. 이게 문제고 4번 귀하는 학원 수강과 개인 과외가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질문에 몇 개 물어봤어? 2개. 그렇지? 둘 다 도움이 되면 뭐 그렇다. 근데 만약에 학원 수강은 도움이 되는데 개인 과외가 도움이 안 되면 응답할 수가 없지. 자 5번은 유도하는 질문이 앞에 깔려있죠. 이해되니? 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럼 질문지법 이 정도로 정리하고 자 이제 26페이지 면접법 가자. 자 이제 면접법은 일단 봐봐. 일단 다수를 대상으로 할까 소수를 대상으로 할까? 일단 소수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면접법은 1번화가 목적일까 2회가 목적일까? 면접법은 주로 질적 연구에서 심층적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거야. 심층 정보 수집. 자 특징 봐봐. 자, 조사 대상자와 대면하면서 조사 주제에 대한 질문을 하여 필요한 자료 수집. 어려운 거 아니고요. 자, 밑줄 질적 자료.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 너 생각해봐. 질문지법은 프린트 돼 있잖아. 바꿔 못 바꿔 질문을 못 바꾸지. 근데 면접법도요. 연구자가 미리 질문을 준비해서 들어가서 직접 물어보는데 생각지도 못한 응답이 나오면 바꿀 수 있니 없니? 있지. 그래서 밑줄 유연해요. 유연. 또는 밑에다 써놔. 융통성이 있다. 그래서 최근에 그래서 가장 또 비구조와 비표준화된 자료 수집 방법이고요. 자 심층적 조사 밑줄, 소수를 대상 밑줄.
그럼 질문지법에 비해서는 경제성이 높을까 낮을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겠지. 경제성이 낮은 편이고요. 자, 이제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면접법에서 심층적으로 이해를 하려면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 간에 일단 어떤 정서적인 유대감, 어떤 관계가 필요해.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거기 레포 또는 라포르라고 해요. 라포르 또는 레포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 간에 어떤 허용적인 분위기 또는 정서적 유대감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제대로 된 응답을 할 수 있다. 그치? 그래서 봐봐 다시 레포. 자, 신뢰감, 신뢰관계 또는 허용적인 분위기 또는 정서적 유대감이라고 보고요. 장점은 질문을 통해서 말로 하는 거지. 행위동기나 가치는 밑줄, 주관적 세계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유리한 거지. 어려운 내용 아니야. 자, 그리고 신뢰관계가 형성되면 응답 거부, 무성의한 응답, 악의적 응답은 해결되겠지. 그치? 자, 대화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니까 문맹자에게도 실시 가능하고요. 자, 자료집 과정에서 밑줄 유연성, 밑줄 융통성. 근데 단점은 첫 번째, 자, 비교적 시간 비용에서 측면에서 비효율적이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 경제성이 낮고요. 자, 통계 처리나 비교 분석이 어렵죠. 그리고 자, 조사 주제에 부합하는 소수의 전형적인 조사 대상을 선정해 곤란해서 자, 별표처 표본의 적합성 문제 설명할 거야. 그리고 조사자의 편견이나 자, 주관적 가치가 자료 수집 과정 및 해석 과정에 개입될 우려가 크다. 자, 요거 하나 좀 두 가지만 보고 갈게요. 너네 요새 나도 이제 넷플릭스 많이 보잖아. 그러면 전 세계 이제 그 10위권의 그 순위가 나오는데 오징어 게임 1등 한 번 했었잖아. 그런데 최근에 10위권 안에 우리나라 프로 중에 어떤 프로가 좀 들어가고 있냐면 특히 종편에서 하는 것들 중에 그 섬에다가 커플들 집어넣어 놓고 거기서 막 연애하고 뭐 실패하면 죽이나? 죽이지 않겠지? 뭐 그런 거 있잖아. 또 뭐 있냐면 돌싱글즈라는 거 있어요. 한 번 이혼한 사람들끼리 다시 만나가지고 커플 맺고 이러는 거 있거든? 그거 생각보다 재밌어. 그래서 나도 계속 보는데 그런 프로의 원조가 예전에 SBS에 이런 프로 있었어요. 짝이라는 프로 있었어. 이거 기억나니? 이게 그 프로의 원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신청자들을 남자 여자 받아가지고 일주일 동안 펜션 잡고 그 펜션에서 계속 같이 생활하면서 마지막 날 이제 사랑의 짝대기에서 커플이 탄생하는 거야. 그런데 이 프로가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거든. 근데 이 프로가 갑자기 폐지된 이유가 뭐였냐면 여자 출연자 한 명이 촬영 중에 자살을 했어. 촬영 중에. 그래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런 거야. 자, 여자 출연자가 4명이 왔어. 1, 2, 3, 4. 그 다음에 남자 출연자가 5명이 왔어. 그래서 자, 펜션을 잡고 첫날 서로 딱 처음 보는 거야. 그럼 딱 처음 보자마자 뭐를 하냐면 첫인상 짝대기를 해요. 딱 첫인상 보고 고르는 거야, 이상형을. 그랬더니 첫날 이 여자 2번이 남자 1, 2, 3, 4, 5번 모두 몰표를 받은 거야. 그러면 카메라가 계속 촬영하잖아. 그 옆에 있는 여자들이 막 짜증내는 분위기 나오겠지. 그런데 첫날 이 여자가 모든 몰표를 받았는데 이제 잠자고 또 저녁에 술도 한잔하고 그 다음날 이제 뭐 하냐면 도시락 선택을 해. 그래서 하루 동안 지내본 결과 같이 도시락을 먹고 싶은 사람 했더니 이번에는 2번이 한 표도 안 나온 거야. 그럼 너 생각해봐. 방송의 재미를 위해선 첫날 몰표가 나왔다가 둘째 날 한 표도 안 나오면 방송이 재밌으면 이 여자가 막 짜증을 내고 뭐 울고 이래야 되잖아. 근데 이 여자가 되게 쿨한 여자야. 털털해. 아니 전 괜찮아요. 전 그냥 5일 동안 놀다 갈게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 생각해봐. 이런 돌싱글즈나 이런 연애 오락 프로, 이런 연애 사랑의 짝대기 프로그램들을 보면 카메라가 계속 관찰하지.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잘 보면 계속 인터뷰를 해. 그치? 그럼 인터뷰를 하는 건 뭐야? 이게 바로 면접법이지. 계속 방송의 재미를 위해서 작가랑 PD들이 여자랑 계속 인터뷰하는 걸 내보내. 근데 인터뷰하면서 계속 뭐 하냐면 아니 어제는 모두 표가 나왔는데 오늘은 둘째 날은 한 표도 안 나는데 짜증나죠? 여자는 괜찮아요. 근데 계속 짜증나죠 이러면서 유도해. 왜? 자기가 원하는 응답을 듣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하루 이틀 지나면서 이 여자가 슬슬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는 거야. 하도 PD랑 그들이 대화하면서 계속 유도하니까 3일, 4일 지났더니 모든 남자들이 자기한테 말을 안 걸어. 그 슬슬 짜증이 나.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내일 드디어 이제 최종 선택을 하고 나가는데
아무도 자기를 선택하지 않을 것 같은 불안감이 커지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날 술 먹는데 이 여자가 그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져가지고요. 갑자기 사라졌어. 더 웃긴 건 뭐냐면 술자리에서 이 여자가 사라졌는데 아무도 몰랐던 거야. 그러다가 한 2시간 지나서 자정이 돼서 자야 되는데 없어. 그래서 펜션 막 뒤집어도 없어. 근데 2층에 왔더니 2층에 다락 옆에 화장실 문이 잠겨 있는 거야. 그래서 부시고 들어갔더니 목매서 자살했어요. 스타킹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이거 말도 안 되는 그 오락 프로그램에서 뭘 그러냐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 거기서 일주일 동안 같이 생활하면서 작가와 PD들이 대화하는 게 면접이니까 면접을 통해서 계속 푸시를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영향을 받더라는 거지. 그치? 그 결론은 뭐냐면 그거야. 그래서 조사자의 편견이나 연구자의 편견 또는 주관적 가치가 자료 수집 및 해석 과정에 개입될 우려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정리하면 된다. 어려운 거 아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였어. 내가 지금 8년째 밀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출제가 안 됐어. 내년 수능에도 안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안 나오면 미리 사과할게. 미안하다 그러고 요거 내가 6년 전에 사설 모의고사 대성에 출제했더니 정답률 20%까지 떨어져. 정확히 이해해. 자, 우리가 지금 두 가지를 봤잖아. 하나는 질문집법을 봤고 자, 또 하나는 지금 면접법을 봤어. 자, 그럼 봐봐. 질문집법은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거지. 근데 그 다수가 표본일 거 아니야. 그런데 면접법은 소수를 대상으로 합니다. 근데 그 소수는 표본이지. 근데 질문집법은 일반화가 목적이고 양적 연구에 쓰여서 면접법은 심층적 이해를 통해서 질적 연구에 주로 쓰이잖아. 중요한 게 있어. 둘 다. 자, 표본을 뽑는데 질문집법의 표본은 실제 연구를 해서 그 표본의 대표성이 있어야지만 일반화를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질문집법에서의 표본에 무슨 문제가 중요하냐면 그 표본은 전체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가 하는 대표성이 중요한 거예요. 왜? 그래야지만 일반화를 할 수 있으니까. 어렵지 않지? 자, 그런데 면접법은 일반화를 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 이해를 하는 게 목적이지. 그래서 얘들은 표본의 대표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조사 주제에 적합한 표본을 뽑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면접법에서 표본에 중요한 건 대표성이 아니라 조사 주제에 적합성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조사 주제의 적합성. 그래서 이거 수특에서도 가끔 언급하는데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문제가 안 나와서 가장 고난도 문제로 출제가 될 수 있다. 또 하나, 표본의 대표성을 중시하는 건 질문집법. 왜? 그래야 일반화가 가능하니까. 하지만 면접법은 질적 연구에서 일반화가 목적이 아니라 이해가 목적이기 때문에 표본이 조사 주제에 적합하냐가 중요하다. 여기까지 정리. 자, 그럼 이제 면접법까지 정리가 된 겁니다. 면접법까지 정리가 됐고요. 자, 이제 세 번째. 자, 참여관찰법 볼게요. 이거 꼭 암기해요. 이렇게 나중에 나오면 대박입니다. 자, 3번 참여관찰법 볼게. 자, 참여관찰법의 특징은 조사 대상자의 일상생활 세계에 참여하여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인데, 자, 이거 참여관찰법은 어떤 거냐면 여기 조사 대상자가 있어. 그럼 연구자가 그냥 보는 거야. 아무런 인위적 조치를 가하지 않고 관찰하는 게 참여관찰법인데 두 가지가 있어. 집단 밖에서 그냥 제3자적 입장에서 관찰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무리 안에 들어가서 구성원으로 활동하면서 관찰하는 방법이 있어.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런 통제를 가한다 안 가한다. 안 가하지.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거지. 그래서 가장 비구조화되고 가장 비표준화된 자료집 방법이라, 자, 일반적으로 밑줄, 질적 자료. 자, 세 번째 특징에 조사 대상자 일상생활을 조작하거나 간섭하지 않으면서 자료를 수집함으로 가장 전형적인 비구조화, 비표준화된 자료 수집 방법이다. 그래서 아까 내가 앞에서 가장 구조화, 표준화의 순서가 실질면 참이었잖아. 그럼 비구조화, 비표준화하면 참면, 질, 실이 되겠지. 영어로도 알아두고. 자, 장점은 자,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특히 의사소통이 곤란한 집단을 대상으로 조사를 수행할 수 있죠. 이민족, 문맹자. 그럼 니네가 알고 있는 TV 프로 중에 이런 참여관찰법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게?
어디? 나 혼자 산다도 되지. 맞지? 근데 그거는 봐봐. 나 혼자 산다는 참여 관찰이면서 인터뷰도 하니까 면접법도 있는 거지.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일단 동물농장. 동물농장. 야, 개새끼 있는 그대로 그냥 보는 거잖아. 그치? 그 다음에 뭐 있냐면 저거 옛날 요새 금쪽이 나오는 거. 오은영 박사님 나오는 거. 그치? 옛날에는 뭐였냐면 우리 새끼가 달라졌어요. 그런 거 있었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대표적인 참여관찰법이고, 자, 그 다음에 슈퍼맨이 돌아왔단가? 그것도 아이들 하는 거 참여관찰법이 됐지? 그래서 대표적으로 의사소통이 곤란한 집단. 자, 세 번째. 자, 조사자가 직접 관찰하고 수집한 정보로서 별표처, 자료의 실제성을 확보할 수 있어요. 왜냐면 어떠한 제약 없이 연구 대상자가 있는 그대로 생활하는 걸 보잖아. 생동감이 넘치기 때문에 별표. 이거를 우리가 자료의 실제성이라는 표현을 치고, 자, 중요한 거예요. 자료의 실제성 나오면 무조건 참여관찰법이야. 자료의 실제성 나오면 무조건 참여관찰법. 그래서 언어로 표현하기 곤란한 현상도 조사할 수 있다. 자, 단점 볼게.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자, 관찰하고자 하는 현상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 그래서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다. 경제성이 가장 낮다. 당연히 통계 처리 안 되겠지. 그리고 자, 아무런 통제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현장 연구이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상황 또는 돌발 변수가 발생하면 대처하기가 곤란하다. 대표적으로 아까 짝에서 여성 출연자가 자살했잖아. 그런 게 대표적이고요. 또 하나, 자, 관찰자의 편견이나 주관적 가치가 자료 해석 과정에 개입될 우려가 크대요. 자, 너네 이게 있어. 너네 보통 이제 일요일 날은 오늘 수업이 있는 날은 좀 늦잠 잘 가능성이 큰데, 재밌는 게 뭐냐면 대부분 이제 일요일 날 사람들이 일찍 일어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마루에 나왔어. 거실에 나와서 TV 틀면 대한민국 사람들 대부분 다 거의 동일한 프로를 봐요. 대부분 다 7시에는 뭐 보냐면 두전 천국 봐요. 그때 그거밖에 안 해. 그때 너네 못 일어나고. 그 다음에 조금 시간 지나면 이제 뭐 보냐면 아까 말했던 동물농장 봐요. 좀 전에 11시 되면 뭐 보냐면 그 외국인 나오는 거 있는데 외국인 대역 배우 나와서 하는 거. 11시, 일요일 아침 11시 하는 거. 서프라이즈. 그러니까 대부분 보는 게 비슷하거든? 근데 이거 봐봐. 너네도 동물농장 보면 대부분 강아지나 고양이 이런 애들 나오잖아. 근데 이게 은근히 감동 코드가 있어요. 나도 이제 나이 드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TV 보다가 갑자기 눈앞이 뿌얘질 때가 있어. 특히 이런 거 있다? 자, 강아지가 이렇게 있어. 강아지다. 개야, 개. 개가 눈이 이렇게 있는데요. 어느 한쪽을 지그시 멍 때리면서 쳐다봅니다. 그랬더니 자막이 깔려. 상황은 몰랐는데 이런 거 새끼를 잃었나 봐. 그랬더니 자막이 뭐라고 깔리냐면 새끼를 잃은 어미의 슬픔. 그럼 괜히 또 감동 코드가 오잖아. 저 새끼 불쌍해 막 이러는데 이거는 얘가 진짜 새끼를 잃어서 불쌍해 아니 어미 강아지가 새끼를 잃어서 슬퍼가지고 멍을 때린 건지 모르잖아. 근데 PD가 그냥 자막 깐 거지. 사실상 알고 봤더니 얘는 배고파서 멍 때린 거일 수도 있잖아. 이게 바로 편견 개입이라는 거야. 주관 개입. 이해돼? 대화가 통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조사자의 편견이나 주관적 가치가 자료 수집 및 해석 과정 그치. 관찰자의 편견이나 자 주관적 가치가 자료 해석 과정에 개입될 우려가 크다. 돼?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실제로 재밌는 사례 하나 알려줄게. 내가 이제 대학원 다닐 때 나는 경제학을 전공했거든. 근데 대학원은 이제 학생 수가 적다 보니까 그 대학원 건물에서 다 같이 공부 대부분 다 꽉 틀려도 알아. 그런데 나랑 동갑인 사회학과 애가 있었어. 근데 얘가 군대도 안 갔다 오고 공부를 열심히 잘해가지고 나는 석사 과정이었는데 얘는 박사 논문 과정이었어. 국내 박사인데 이제 논문 쓰면 이제 박사가 되는 거야. 보통 이제 논문을 1년 쓰거든. 근데 얘가 교수님을 찾아가서 논문을 쓰는 이제 주제를 이제 서로 협의하는데 내가 일단 주제를 뭐로 선정했냐면 대상이 재수생이었어. 왜냐면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어떤 그 입시열이 되게 높잖아. 그래서 얘가 재수생을 연구하겠다 하니까 교수가 퇴짜를 놨어. 왜냐면 너 나중에 대학교 가서 그 국회도서관 같은 데 가서 논문 제목에 재수 쳐봐. 1000몇 개 나와요.
우리나라에 재수생을 연구한 논문이 되게 많아. 그래서 얘가 교수님한테 재수생을 연구한다고 했더니 교수님이 야 씨, 그거 너무 많이 퇴짜를 했더니 얘가 뭐라 했냐면 교수님 여태까지 모든 재수생 관련 논문들은 자료 수집 방법이 면접법, 질문지법 등등을 썼는데 교수님 저는 참여관찰법을 처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교수가 아니 뭐 어떻게 했더니 얘가 1년 휴학을 하고 재수학원에 직접 학생으로 들어가서 실제로 관찰하면서 연구를 하겠대. 근데 그런 연구 결과 한 번도 없었거든, 자료 수집 방법이. 그래서 교수도 황당한데 하겠대잖아. 근데 실제로 얘가 28살인데 학교를 휴학하고 노량진 대성학원에 들어갔어요. 그 들어갈 때 이제 뭐라고 애들한테 뻥쳤냐면 자기가 그냥 전문대 나와서 사회생활 하다가 다시 대학을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재수생으로 왔다. 근데 나이가 제일 많을 거 아니야. 그리고 그때는 재수학원에 한 반에 한 100명 됐거든. 그래서 얘가 어떻게 했냐면 참여 관찰하는 거지. 재수생 신분으로서 일원이 돼서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요. 실제로 2월 1일 날 개강해서 그 당시 이제 수능 볼 때 12월 18일인가 그때까지 1년 동안 월, 화, 수, 목, 금, 토 평일날은 10시까지 토요일날은 6시까지 학원에 계속 있은 거야. 그리고 토요일날 6시에 끝나면 학교 가까우니까 학교로 와가지고 맨날 술 먹었어 우리랑. 그러면서 씨발 힘들어 죽겠어 막 이러고.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반 100명을 다 라벨링을 해. 1번 누구, 2번 누구 걔들만의 노트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항상 1년 동안 참여관찰한 기록. 그리고 또 생각해봐. 아까 우리가 그럼 참여관찰법도 쓰지만 면접법도 필요할 거 아니야. 그럼 생각해봐. 얘가 28 예비역이야. 그러면 일단 20살 이런 애들이 형한테 의존하려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뭐를 형성해야 돼? 라포르, 정서적 유대감, 신뢰관계를 형성해야 되지. 그럼 첫 번째, 신뢰관계를 형성하려면 일단 봐봐. 재수학원에서는 일단 형이 공부를 잘해야 된다고. 그래서 얘가 아침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일단 수업도 열심히 듣고 왜 모범을 보여야 되니까. 그래 자기는 상담할 거 아니야. 수업도 열심히 듣고 자습도 열심히 한 거야. 웃긴 게 뭐냐면 일단 얘가 사회학과니까 사회는 잘하겠지. 그리고 박사과정까지 갔으니까 영어도 잘해. 그리고 수학과에도 계속 했었어. 그러니까 기본 성적이 나왔던 애야. 근데 그 논문 쓰기 위해서 라포르 형성을 위해서 일단 모범을 보이고 수업도 열심히 듣다 보니까 점점 성적이 올라. 근데 계속 올라. 더 올라.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고 애들이 와서 형 왜 이렇게 공부 잘하세요? 이러면서 막 상담하면 뚝 다 기록해. 이 새끼는 3월달에 고민이 뭐, 4월달에 고민이 뭐, 5월달에는 갑자기 이성에 관심을 가지면서 다 기록하고 그 다음에 그 입시 이후까지 봐야 되니까 실제로 수능도 도전을 했어. 수능도 봤는데 거의 반에서 1등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원서를 어디 썼냐면 서울대 법대를 썼어요. 얘가 중대 사회학과였거든. 서울대 법대를 쓴 거야. 얘는 처음에 장난식으로 논문을 작성했지. 근데 그래서 얘가 이제 일요일날 토요일날 저녁에 와서 나 서울대 법대 썼다 막 이러는 거였어. 우리 병신아. 그러니까 고3 때까지 막 우리가 장난쳤거든. 그러니까 공부를 고3 때 했어야지 막 이러고 장난쳤는데 시험을 봤다? 이제 학원 끝나고 수능 보고 시험 봤어. 이제 대학원 와서 이제 그 자료 정리하면서 이제 자료 정리하면 2-3달 걸린대. 자료 정리하면서 맨날 술 먹는데 갑자기 얘가 이러는 거야. 내일 나 발표다 이래. 그래서 우리가 아이 새끼 붙겠냐고 이랬는데 발표가 났어. 붙었게 안 붙었게? 붙었어. 얘가 그 다음부터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어. 너 생각해봐. 지금은 법대가 없잖아, 서울대가. 근데 그때는 무조건 서울대 법대 가면 성공하는 거였거든. 고3 때 꿈도 못 꾸던 학교에 서울대 법대 합격을 한 거야. 자, 그럼 너 생각해봐. 29 됐어. 이제 논문 쓰면 박사야. 하지만 꿈도 못 꾸던 서울대 법대 합격했어. 그럼 서울대 법대 가면 기본 졸업하는데 4년 걸리니까, 군대 갔다 왔으니까. 그럼 얘는 30살에 박사가 되거나 또는 그 포기하고 서울대 법대를 가면 한 34살에 서울대 법대 졸업생이 되겠지. 너네는 어떻게 할래? 얘가 그 다음부터 패닉에 빠져가지고. 왜냐면 서울대에서 연락이 온 거야. 매달 며칠까지 등록금 내고 등록하라고. 그동안 얘가 나는 잘 모르겠어. 얘가 어떤 얘 기분 잘 모르겠지만 얘가 그다음 패닉에 빠져서 맨날 술 먹는 거 자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나는 농담으로 야 임마 너 지금 논문 쓰면 박사인데 뭐 서울대 가게? 근데 또 주위에서는 야 박사가 중요해 서울대 가 막 이러니까 얘가 막 미치는 거야. 일주일 내내 술을 미친 듯이 먹다가 3일 동안 사라졌어. 3일 동안 사는데 안 나타나다가 3일 뒤에 되게 그 해탈의 표정으로 나타나서 야 어떻게 됐어 그랬더니 자기 그냥 논문 쓰기로 했대.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 그 이제 독서실 그 대학원 독서실 딱 앉는데 노트북을 꺼내고
옆에 이제 책들을 꺼내는데 갑자기 이렇게 책받침 같은 게 계속 나와. 한 20-30개가 봤더니 서울대 법대 합격증이 있지. 거기 칼라복사 몇백 장을 해가지고요. 다 코팅을 한 거야. 그래서 가방에 책받침을 껴놓고 이 새끼 강원도는 자취하는데 술 먹고 자취방에 갔더니 그걸 벽에다가 도배를 해놨어요. 자기 서울대부터 합격했다고. 그러니까 결론은 공부할 때가 있어. 근데 결국 이런 식으로 시간과 비용이 엄청나게 걸리잖아. 근데 안타까운 게 얘가 국내 박사를 했잖아. 지금 뭐하게? 아직도 시간 강사야. 아직도 시간 강사. 왜냐면 요새 교수들이 너무 힘들거든. 얘 선배, 그러니까 내 1년 선배가 석사는 한국에서 하고 박사를 미국 갔다 왔거든. 지금 지방대에 교수하는데 연봉 얼마냐면 지금 10년 됐는데 3,500이야. 교수가. 지방대는 힘든 학교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요새 교수들도 힘들거든. 우리가 교수하면 옛날에는 와 이랬지. 이건 너무 힘들어.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얘는 그때 지금까지 시간 강사하는데 시간 강사 월급 뻔하거든. 애가 둘인데 차라리 이때 가는 게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들고 또 반대로 내 친구가 사법고시를 17년 동안 보내가 있어. 43살에 합격했어. 이런 애들도 있고 고시 페이 이런 애들도 있고 뭐가 옳은지 모르지. 그러니까 봐봐 참여관측법 이런 거야. 그러니까 직접 무리안의 일원이 돼서 그 실제로 연구를 수행하면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 오케이? 결론은 공부할 때가 있다. 지금 하자. 오케이? 오래 가자 서울대. 서울대 얘기랑 갑자기 눈을 안 맞추려고 그러니 할 수 있어. 자, 그래서 참여관측법 그 정도 정리하고요. 자, 이제 27페이지 5번 문헌연구법 볼게요. 여기까지만 좀 쉽게 문헌연구법 보자. 자, 문헌연구법은 뭐냐면 이거야. 내가 직접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연구한 결과를 가져다 보는 거야. 남이 연구한 문헌을 가져다 보는 거. 그럼 중요한 거 잘 봐. 너네 앞으로 시험에 어떤 용어가 나오냐면 자, 자료 수집 결과 얻은 자료로 1차 자료랑 자, 2차 자료라는 표현이 나오거든. 자, 그러면 실제 연구자가 직접 조사한 자료는 1차 자료야. 그래서 아까 봤던 질문지법, 면접법, 그 다음에 참여관찰법 자료는 다 1차 자료야. 그리고 아직 안 배웠지만 실험법도. 근데 문헌연구법은 남이 했지. 그때 1차지. 그걸 내가 가져다 보지. 몇 차 자료로 활용된다. 2차 자료로 활용된다. 이해돼? 내가 직접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자, 특징은 두 번째 줄에 봐봐. 양적 자료, 질적 자료 수집에 모두 활용되고요. 네 번째 줄에 별표. 2차 자료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장점은 뭐냐면 내가 안 해도 되잖아. 그래서 남이 한 걸 가져다 보면 그만큼 장점,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이고요. 시간과 장소의 제약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롭다. 그래서 얘들아 생각해봐. 너네 조선시대 연구할 때 대부분 뭐 갖다 봐? 조선 왕조실록 갖다 보자. 그래서 주로 역사 연구나 외국과의 비교 연구는 대부분 다 문헌연구법을 많이 써요. 왜냐면 내가 외국은 직접 가서 조사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기존의 연구 동향과 성과 파악에 적합하다. 기존의 연구 동향이나 내가 지금 조사하고자 하는 주제와 관련된 연구는 주로 어떻게 진행되었나 이런 연구 동향 파악에 용이한데 단점은 내가 가져온 문헌이 뻥이면 거기에 기반한 내 연구도 뻥이 되겠지? 그래서 문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도 있다. 그리고 뭐 문헌 해석 시에 또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가 개입될 수 있다. 결론은 뭐냐면 문헌연구법은 양적 자료, 질적 자료 모두 수집이 가능하고 별표 2차 자료 수집이 활용된다. 되니? 거기까지 확인하면 돼. 자, 10분만 썼다가 이제 실험법이랑 자료 테마 4단원까지 오늘 정리하면 됩니다.